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구려로 가보죠. 고구려는 부여에서 도망쳐 내려온 주몽, 바로 동명성왕이 졸본을 도읍으로 해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졸본성의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졸본의 지형을 한번 보세요. 절벽 위에 올라가서 딱 지키고 있으면 함락시킬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 지형입니다. 그래서 주몽은 이 졸본성의 의지에 건국 초반 부여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곳은 주변 지역과의 교류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라도 가려면 줄 타고 내려갔다가 암벽 등반해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주몽의 아들이자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는 안 되겠다, 이거 졸본을 떠나야겠어 하고 근처 강가에 위치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국내성은 졸본에서 멀지 않은 압록강 유역에 있는데요. 뒤에는 산, 앞에는 강이 흐르는 대산 임수의 명당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강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후부터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하면 한국사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 진대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거나 빌려주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도와준 제도입니다. 고국천왕, 정말 따뜻한 남자죠? 하지만 진대법 뒤에 숨겨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 강화. 에? 무슨 소리냐고요? 당시 가뭄이 들면 가난한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가족들이 다 같이 짐 싸들고 귀족의 집으로 가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족들은 자기 밑에 노비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귀족은 힘이 세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왕의 힘, 즉 왕권은 세금을 낼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점차 약해지게 되는 거죠. 진대법은 바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이 실시되자 곡식을 지원받은 백성들은 아주 만세를 불렀고요. 귀족들은 노비 공급이 끊기면서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왕권은 더욱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미천왕 시기에는 보시다시피 중국 세력인 낙랑군과 대반군을 몰아내고 고구려가 대동강 이남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확장기를 맞이했지만 이어서 즉위한 고국 원왕 시기에는 북방의 선비족과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하면서 급기야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많은 영토를 잃고 세력 범위도 굉장히 쪼그라들고 말았죠. 만약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 나라가 그냥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한 소수리망은 3가지 정책을 통해 고구려를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한눈검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 하나니까 잘 집중해서 한 문제 야무지게 챙겨주세요. 자, 그럼 소수리망의 3가지 정책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입니다. 일단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종교 아래 고구려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태학, 즉 학교를 만들어 여러분같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령, 즉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라의 시스템을 손봤습니다. 소수리망의 불태율 덕분에 이제 고구려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폭풍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광개토대왕은 한국사를 대표하는 정복왕이죠. 광개토, 말 그대로 영토를 크게 개척한 왕입니다. 특히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북쪽을 차지했고요.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3개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거의 망할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은 직접 5만의 군사를 지휘해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특히 말에게까지 철갑을 입힌 고구려의 개마무사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도 같았는데요. 고구려군은 이런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 3개 나라의 연합군을 아주 간단하게 쓸어버리고 신라를 위기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요, 가야의 맹주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에게 철저히 짓밟혀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후 가야의 주도권은 대가야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를 도와준 고구려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신라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신라는 자신들을 구해준 고구려에게 왕위를 이을 태자를 인질로 보내서 사실상 고구려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우명 그릇이 있죠. 호우명 그릇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요. 고구려의 인질로 갔던 신라 태자가 다시 돌아올 때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고구려와 신라가 한때나마 군신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성해진 고구려는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는 황제국이 연도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광개토대왕이 이 세상을 중국 중심이 아닌 고구려 중심으로 바라봤다는 증거입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의 자신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영락 1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락은 영원할 영, 즐길 락, 한마디로 영원히 행복하자는 뜻이었어요. 이 영락이라는 연호에는 고구려의 넓은 영토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온 백성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또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던 광개토대왕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입니다. 무려 98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해서 장수왕인데요. 여기서 퀴즈! 장수왕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장수왕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당연히 우리 아버지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가 바로 광개토대왕이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마음 깊이 존경한 장수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새긴 커다란 비석, 네,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웁니다. 이거 크기가 약 6.4m로 엄청나게 크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위인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장수왕, 그는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남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바로 국내성이었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고구려의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제가 혼자서 고구려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가 망해버리고 나면 다음은 고구려가 자신들을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신라는 재빨리 고구려를 배신하고 백제와 손을 잡으면서 바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장수왕은 나제 동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제의 한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불태워버리고 백제의 계로왕을 잡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충주 지역까지 정복하고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죠. 이번엔 백제입니다. 한강과 서해바다를 누비던 해상왕국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한성을 도읍으로 하여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백제 고이왕은 마한의 맹주 목지국을 점령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했고요. 율령을 반포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전성기를 가져온 근초고왕은 마한 전체를 정복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최강자의 자리에 오른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외나라, 즉 지금의 일본과 교류하였죠. 여기서 중요한 유물 하나 알고 가실게요.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 그러니까 총 7개의 칼날로 이루어진 철검인데요. 중간에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공손한 후왕에게 줄 만하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이 문구를 근거로 칠지도를 전성기의 백제가 외나라 왕에게 하사한 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로 백제가 일본에게 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란 속에 휩싸인 칠지도. 우리는 이 칠지도가 전성기 백제와 외나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네, 바로 침류왕의 업적이죠. 불교는
고구려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는 북쪽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반대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한강 유역을 야금야금 빼앗기더니 급기야 장수왕 때에는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말죠. 왕이 죽고 수도를 빼앗겼다? 이 정도면 거의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짓밟혔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웅진은 지금의 충남 공주에 있는 공산성 일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백제는 일단 이 웅진에 틀어박혀서 재기를 노린 것이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백제를 다시 안정화시킨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백제 왕족이지만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죽임을 당했을 당시에도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백제로 들어와 왕위에 오른 뒤 22개의 주요 지역, 즉 22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들을 꽉 잡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다시 수복을 했고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의 무덤도 중국 양식인 벽돌 무덤으로 지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의 왕이 되고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무령왕. 어찌 보면 우린 무령왕을 한국사를 대표하는 국제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무령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성왕입니다. 성왕은 이제 좁은 웅진에서 벗어나 지금의 충남 부여인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그는 신라의 진흥왕과 나제 동맹을 이어가면서 한강 유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안타깝게도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 전체를 홀랑 신라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다가 그만 관산성 전투에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에게 사로잡혔고 결국 김무력의 부하의 칼에 죽음을 맞고 말죠. 백제 성왕이 전사한 이 관산성 전투를 기점으로 백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요. 반대로 신라는 기세가 올라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번엔 신라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했지만 초기에는 박, 석, 김 세 개의 성씨가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은 처음엔 왕이라고 부르질 않았죠. 처음엔 거서관이라고 불렀고 이어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으로 변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박혁거세는 박혁거세의 거서관이었고요. 박혁거세의 아들은 박남의 차차웅, 석씨의 시조인 석탈에는 석탈의 이사금이었어요. 이후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내물마립간이었죠. 신라는 무려 22대가 되어서야 왕의 칭호를 썼는데요. 바로 한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은 소를 농사에 이용하는 우경을 실시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켰고요. 이름난 장군인 김이사부를 보내서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하는 우상국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백제편에서도 말씀드렸듯 나제 동맹을 끈끈하게 이어나가면서 백제 무령왕과 함께 한강 유역 회복을 시작한 왕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두 명의 왕은 지증왕보다도 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법흥왕과 진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해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건원이라는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법흥왕은 이 과정에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차돈은 불교 공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요. 자신을 죽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쫙 자르는 순간 이차돈의 목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흰색 피가 솟구쳤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귀족들은 벌벌 떨면서 불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법흥왕은 남쪽으로 김이사부를 보내
금관가야를 병합시키고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신라 최고의 정복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용감한 병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합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단체인데요.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화랑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 스타랑 비슷한데요. 실제로 예쁘게 생긴 귀족 청소년들이 화장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낭도는 화랑을 따르는 아이돌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었죠. 화랑들과 낭도들은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무예와 학문, 불교 경전을 익혔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라 조정에서 벼슬길에 오르거나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김유신 장군이나 무열왕 김춘추, 그리고 관창과 반굴도 화랑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한 진흥왕은 나제동맹을 이어나가면서 한강 상류를 먼저 차지했다가 나중에는 백제가 가졌던 한강 하류까지 꿀꺽 삼켜버리면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군 김이사부를 보내서 대가야를 정복했고요. 북쪽으로는 함흥평양까지 진출해서 신라를 한반도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복한 땅에 비석도 좀 세워야겠죠? 네, 바로 단양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 신라가 정복한 영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북쪽부터 마울령비에서 시작해 남쪽 끝에 창녕비까지 4+1, 총 5개가 있죠. 또한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립해서 국가 통합과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고요. 거칠부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역사책 국사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진흥왕, 정말 외울 내용이 많죠? 교재와 함께 보시면서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머리에 스며들게끔 해주시면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마지막 가야까지 힘내세요. 네, 마지막으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예전 삼한의 일부였던 변한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죠. 근데 끝까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면서 가장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전기 가야 연맹은 김수로왕이 세운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주도했는데요. 질 좋은 철을 중국, 낭랑, 외나라 등에 수출하면서 발전을 하는가 싶더니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원정 때 큰 피해를 입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기 가야 연맹은 상대적으로 광개토대왕에게 피해를 덜 입었던 대가야가 주도를 했는데요. 대가야는 지리산 자락의 고령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기 가야 연맹도 6세기 초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가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차례로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야는 백제, 신라라는 두 나라 사이에 낀 확낀자였고요. 뛰어난 철기 기술과 높은 문화적 힘을 가졌음에도 결국 가장 먼저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재 보시고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